안녕하세요. 우수 에듀케이션에서 영양학을 가르치고 있는 영양사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걷다 보면 무조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죠. 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커피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이자 프랑스에 이어 가장 많은 커피를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거진 커피에 빠져 사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커피. 오늘은 커피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과 그에 대한 다양한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확 깨고 머리가 깨끗해지고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인데요. 카페인은 주로 식물에서 천연으로 합성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주요 작용은 뇌에서 졸음을 유발하는 작용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졸린 걸 못 느끼겠죠? 네. 그리고 각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음. 정신이 확 차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카페인은 뇌로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약물처럼 말이에요. 사실 뇌는 물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뇌로 들어가면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물질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방어막이 있어요. 그걸 뇌혈관장벽 통칭 BBB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물이나 카페인, 알코올 등은 이걸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서 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뇌는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과 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60% 이상이 수분인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뇌는 60%가 지방인 조직입니다. 이렇게 지방이 많은 이유는 뇌가 하는 역할 때문이에요. 뇌는 신경세포로 가득한 조직으로 전기로 신호를 말초로 전달합니다. 전기적 흥분을 만들고 신경을 통해 이 신호를 말초 조직에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전기 신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할 조련체가 필요하겠죠? 우리 전깃줄 생각해보면 흐르는 전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피복으로 감싸져 있잖아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방입니다. 높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는 뇌에는 물에 잘 녹는 친수성 물질들은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덩치가 큰 물질도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고요. 그런데 카페인은 특이하게도 물도 좋아하고 지방도 좋아하는 물질입니다. 게다가 덩치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 뇌혈관 장벽에 지질막을 통과해서 뇌 속으로 쏙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그렇게 뇌 속으로 들어가서 교감신경에 불을 켜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부교감신경이 지배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의 기본 상태입니다. 이런 안정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지배를 받고 전신의 혈액을 골고루 분배하기 때문에 영양분도 소화 흡수하고 저장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자극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마다 안정 상태를 깨고 위기 대응 반응을 호출합니다. 이때가 바로 교감신경의 불이 켜지는 시점이고 교감신경이 항진됐다고 말합니다. 이 반응을 투쟁 도피 반응, Fight or Flight Theory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면 싸우거나 도망치는 등 상황에 맞게 위기에서 탈출하고 변화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갑자기 정신이 빡 하고 차려지고 머리가 깨끗해지고 집중이 잘 된다고 느끼는 거죠. 카페인이 졸음을 유발하는 걸 막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카페인의 주요 작용은 수면을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잠을 자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태양주기에 따른 수면주기, 두 번째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면 압력입니다. 수면주기는 태양의 사이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낮에는 졸리지가 않고 해가 지는 밤에는 졸리게 되는 일정한 리듬이에요. 그리고 수면 압력은 몸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뇌로 들어오는데 이 물질이 졸음 수용체에 결합하고 점점 쌓이면서 수면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아침에 깨어나면 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가 지나면 수면 주기와 수면 압력이 가장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밤 10시에서 12시가 되면 가장 졸림이 심한 시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데노신이 뭐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세포 내 유전물질이라고 불리는 DNA, RNA의 구성물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유일한 공통 에너지 물질인 ATP를 구성하는 몸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학습이나 운동 등 움직이거나 에너지를 쓰는 모든 시간에 아데노신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는 세포가 파괴되고 분해되고 다시 새로운 세포나
물질이 만들어지는 일을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그 구성재료인 아데노신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뇌 속의 아데노신 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데노신은 수용체를 하는 것과 결합해야만 특정 작용을 합니다. 수용체를 자물쇠, 아데노신을 열쇠라고 해볼게요. 아데노신 열쇠가 와서 자물쇠에 결합하면 철커덕하고 문이 열리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수면 압력을 증가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카페인이 아데노신이 졸림 수용체에 달라붙는 것을 대신해버립니다. 아데노신이 졸림 수용체에 철커덕하고 달라붙어야 뇌에서 이 양을 감지할 텐데 카페인 때문에 못하게 되니 졸림을 못 느끼는 거죠. 일종의 속임수인 거예요. 이걸 경쟁 억제라고 합니다. A란 물질이 A 수용체와 결합하는 데 있어 경쟁을 해서 A와 A 수용체의 결합을 방해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근데 카페인이라는 게 좀 특이한 게 아데노신보다 더 수용체에 잘 결합해버려서 수면 압력을 증가시키는 걸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로 인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뇌 속에서 아무리 아데노신이 증가한다고 해도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압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되려 각성하는 효과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피곤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건 수면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데노신은 8시간 정도 수면했을 때 뇌 속에서 다 청소가 됩니다. 즉,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수면이 6.9시간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좀 적은 편이에요. 게다가 늦은 시간에 커피를 즐기는 경우도 많아요. 잔다고 해도 카페인 때문에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평균 수면 시간을 잔다고 해도 불완전 수면을 하게 될 거고 결국 아침에 아데노신을 다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곰 3마리를 안고요. 그러니 일을 하려면 다시금 커피를 마셔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게다가 아데노신은 도파민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뇌에서 도파민의 작용은 뇌를 흥분시켜서 집중력을 올려주고 동기를 부여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억제해야 잘 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파민을 억제하는 작용이 카페인 때문에 잘 안 되다 보니까 잠이 불안전해지고 피곤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카페인이 진짜 피곤함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미루고 속이기 때문이에요. 카페인의 아데노신 결합 억제 작용이 아데노신을 줄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면 압력을 속이는 거지 실제로 수면 압력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결국 카페인의 효과가 줄어들면 증가된 아데노신 수용체에 아데노신이 결국 붙게 될 거고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수면 충동이 오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복에 커피 괜찮을까요? 해롭죠. 카페인을 마시면 위에서부터 흡수가 시작되는데 이때 위장 점막을 자극하게 돼서 위액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위액에는 위산, 단백질 분해 요소, 점액 등이 있는데 음식물이 있을 때는 위산이 중화되면서 어느 정도 자극이 감소하지만 빈속에 위산이 분비되면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이 녹게 되고 위장이 손상되게 됩니다. 만약 그래도 이른 아침이나 공복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적어도 우유라도 마시고 먹거나 우유를 함유한 라떼 형태로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장에서 카페인의 점막 자극을 방해하고 카페인 흡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위액 분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탄 음식이 바람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커피도 콩을 볶아서 거의 태운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그건 커피뿐만 아니라 태우는 음식에 모두 이런 부분은 상관이 있을 겁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은 아크릴아마이드란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이는 볶는 온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길수록 많이 생성됩니다. 커피의 경우 살짝 볶을수록 산미가, 강하게 볶을수록 쓴맛이 강해집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산미가 강하면 위산 분비가 더 자극되고 식도 위 질환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거고요. 쓴맛이 강하면 장기적으로 발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커피의 산미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등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긴 합니다. 그래도 되도록 커피는 습관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줄이거나 필요할 때만 즐기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면서도 밤을 새기 위해서 고카페인 음료, 엄청난 샷을 추가한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건 참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카페인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카페인 내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카페인을 마셔도 잠이 올 텐데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커피를 마셔도 잠이 오냐면요. 수면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인데 카페인 같은 경쟁 억제제가 지속적으로 작용하면 수면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수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데노신이 결합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먹던 양의 카페인을 먹어도 아데노신이 적절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잠을 못 참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더 많은 카페인을 먹어야 원하는 각성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때 카페인의 효과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카페인을 끊는 겁니다. 적은 양의 아데노신이 있을 때도 수면 압력이 잘 형성되면 아데노신 수용체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다시 카페인의 작용이 적은 양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려면 카페인이 몸속에서 없어지고도 시간이 좀 필요한데,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 정도이고 평균 12시간 정도에서 몸에서 다 빠져나가며 그 이후 수용체 작용이 정상화되는데 며칠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겼다면 카페인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에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있어야 다시 카페인 섭취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안전 용량은 체중 kg당 2.5mg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50kg의 경우 125mg, 70kg의 경우 175mg이죠. 몬스터 에너지 355ml 한 캔에 100mg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은 한 캔에서 섭취량이 갈립니다. 두 캔을 먹을 경우 혹은 몬스터 에너지에 커피 한 잔을 마실 경우 카페인 안전 용량을 넘어서게 되겠죠. 카페인의 지속적 과섭취가 부정맥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경우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커피나 카페인 섭취를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장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어 자꾸 화장실을 가게 만들고 제대로 된 수면을 방해하니 집중력 저하, 기억 저장의 문제,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양을 섭취하면 카페인이 칼슘의 흡수도 막기 때문에 골밀도 형성 및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를 계속해서 먹으면 사실 당장에는 괜찮아도 혹시 나이 들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수면과 심장질환 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20년 이상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를 비교해 본 결과 뇌의 송가체 크기가 카페인 섭취로 인해서 감소해 있었습니다. 이거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온 건데요. 즉, 지속적인 카페인 섭취는 뇌의 송가체를 위축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송가체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생성 분비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곳인데 그 크기가 줄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수면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몸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실 경우 카페스톨 성분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성분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이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 발생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카페스테롤이 아니고 카페스톨이에요. 카페스톨의 경우 고온 고압으로 추출할 경우 지방이 같이 스며나오면서 커피에 많이 섞이게 됩니다. 이 성분이 지방에 녹거든요. 에스프레소 형태가 바로 이렇고 프렌치 프레스 형태도 카페스톨이 잘 스며나옵니다. 반대로 인스턴트 커피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을 깔끔히 제거하기 때문에 카페스톨도 함께 제거되고 핸드드립으로 필터를 거칠 경우도 카페스톨 함량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람작용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커피를 로스팅할 때 강배전으로 로스팅해 쓴맛이 나는 커피는 지방도 분리되고 카페스톨도 적어지며 보관성도 증가되어 커피 원두의 품질이 마스킹되는 장점이 있지만 항산화 성분의 소실과 발암물질이 증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약배전으로 로스팅해 신맛이 나는 커피는 항산화 성분이 유지되고 발암물질이 적으며 다양한 맛이 느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산 분비 촉진, 카페스톨로 인한 콜레스테롤 증가, 유통기한 감소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카페인의 작용이 있을 때는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지만 카페인 효과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켜서 체중 체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의해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은 지방세포에 작용해서 지방산을 혈액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데노신 작용을 억제하는 것도 여기에 도움을 주는데 결국 카페인을 마시고 신체 활동을 하면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더 많은 카페인을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카페인 효과가 끊기고 반작용이 오게 되는데 이때 몸은 그동안 쓴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커피가 변비에 좋다는 말도 있거든요. 카페인이 대장 운동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장에도 아데노신 수용체가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대장에서 아데노신의 작용을 막아서 대장 근육의 수축이완 사이클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대장 근육의 이완이 억제되고 짧은 수축만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건 뭐 경련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수분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변의 형성을 잘 못하게 하여 설사나 묽은 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장 운동이 느려져 수분의 재흡수가 과하게 되고 변이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지 못해서 배변 작용을 잘 유발하지 못하는 것인데 카페인은 그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커피가 통풍을 유발할 수도 있다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로 커피가 통풍을 유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페인이 화학적으로 퓨린이란 물질이고 이 퓨린은 분해돼서 요산이 되어 혈중 요산 농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탈수로 혈중 요산 농도가 올라갈 수 있어 통풍 유발의 주범이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커피는 요산의 배출을 돕고 이뇨작용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커피가 통풍 유발 물질임은 잘못된 언급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물을 많이 드시면 통풍에 대한 논란은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커피를 마시는 것도 수분을 섭취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로 물을 더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극단적이 돼서 하루에 물은 안 마시고 커피만 드시는 분들의 경우 뭔들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커피를 통한 과한 카페인 섭취는 요산 배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뇨작용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일 300mg 이하의 카페인 섭취에서는 이뇨작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고 그 이상에는 이뇨를 유발할 수 있으니 물 대신 커피를 수분 섭취용으로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뇨작용 얘기하셨는데 커피는 이뇨작용을 유발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이라고 했었죠? 자, 생각해 봅시다. 자면서 소변이 마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장에서는 아데노신이 작용하게 되면 소변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작용을 막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가고 싶게 되는 거죠. 이걸 이뇨작용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뇨라는 것은 정상적인 소변량보다 더 많이 보게 될 때를 말하는 건데 카페인 섭취로 소변량 자체가 더 증가된다는 결론은 잘 없습니다. 카페인 3에서 400mg을 경계로 이뇨다, 이뇨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까지는 이뇨작용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으로 1일 한 잔 정도의 커피에서는 이뇨작용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이상 커피를 마실 경우 이뇨작용에 대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결국 물 대신 커피를 마셔 과한 카페인 섭취가 된다면 이뇨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심장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 몸은 잠에서 깨기 위해서 코티졸, 에피네프린 등의 교감신경에 불을 켜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이걸 스트레스라고 하죠. 만약 아침에 깨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호르몬들과 함께 교감신경 항진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강력한 각성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페인 작용이 끝나면 오히려 급격하게 반작용이 유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급격한 졸림,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 활동하게 되면 코티졸은 자동으로 조금씩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커피를 마신다면 조금 더 깨어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카페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섭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졸리거나 해서 커피를 또 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경우 1일 400mg 이하, 여성의 경우 300mg 이하, 13세에서 18세는 200mg 이하, 12세 이하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섭취가 적어도 수면과 최소 6시간 이상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 오전 시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딱 점심 먹고 1시간 뒤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그 흡수가 45분 이내에 일어나고 1시간에서 2시간의 최대 효과에 도달하며 그 효과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물질이 체내에서 제거될 때 반감기를 보는데 카페인의 평균 감감기는 6시간이고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카페인의 작용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아데노신 수용체도 정상화시키는 데는 평균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카페인을 섭취해도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반대로 불면증이 온다면 카페인을 완전히 끊고 10일 정도가 지난 후에 카페인을 섭취를 다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피로, 졸림 등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없애려면 수면을 8시간 정도 적절하게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무리해볼까요? 오늘은 카페인과 그 주요 공급식품인 커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도 많이 먹는 편이라 사람들이 항상 카페인을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카페인은 잠을 잘하는 우리 몸의 작용을 속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속임수이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깨어있을 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니 잘 자야 건강하겠죠? 저도 여러분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챙기고 최대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산미 있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핸드드립까지 포함해 한 두세 잔 정도 기본으로 마셨던 사람이에요. 실제 한 번 먹을 때 투샷에서 3샷 정도 넣어서 마셨으니까 실제 카페인 섭취량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제 식습관이 생활이 영성 식도염이나 후두염, 인후염 등으로 이어지면서 실제 제 목소리를 안 나오게 만드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결국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강의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급기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늦게 들긴 하지만 잘 자는 사람인데 머리만 대면 잠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로 남는 피로감, 이런 피로감 때문에 가뜩이나 저희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이란 말이에요. 다른 가족들은 이 아이의 생활에 맞춰가는데 저는 그걸 맞추지 못하고 항상 전체적 가족의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급기야 저를 이제 커피를 약간 줄이고 끊게 만드는 습관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술 끊는 데 이어서 커피도 끊진 않고 줄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지금은 매일 마시지도 않고 진짜 커피가 그립고 먹고 싶을 때 정말 맛있는 커피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 내가 커피 먹을 때부터 찾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산미 있는 커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피 자체의 맛이 되게 소중하고 그 맛과 향을 되게 즐기게 되는 그런 커피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생활과 영양섭취라는 걸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제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